부동항, 얼지 않는 항구란 뜻이죠. 현재 러시아는 4군데에서 함대를 운영 중인데 저 넓은 땅덩어리에 1년 내내 얼지 않는 부동항이라고는 흑해 함대가 머물고 있는 크림반도, 세바스토폴 딱 한 군데. 러시아가 본격적으로 제국으로 발돋움하던 17세기 말부터 러시아의 고민은 항상 부동항을 확보하는 거였어요. 전통적으로 사용해왔던 아르한겔스크는 녹아있는 시간보다 얼어있는 시간이 더 많았고, 이를 타개하기 위해서 발트해에 인접해 있는 상트페테르부르크라는 신도시를 만들어서 수도까지 이전했지만 발트해 역시도 한겨울에 얼어버리는 건 마찬가지였던 데다가 대서양이나 지중해로 나가기 위해선 영프독, 유럽 일진들의 감시를 받아야만 하는 좁은 해협을 통과해야 했기 때문에 언제나 이 나라들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는 저자세 외교로 일관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런 환경 때문에 러시아는 부동항에 대한 끝없는 욕망을 보일 수밖에 없었고, 그 욕망 때문에 대구력을 맛보기도 했어요. 때는 1898년 러시아는 청나라와 조약을 맺고 요동반도의 위순과 다롄을 조차하기로 하면서 꿈에 그리던 극동지역의 부동항을 얻는 데 성공하는데요. 문제는 이 요동반도가 원래는 일본이 차지하기로 했었던 땅이라는 거예요. 청일전쟁에서 일본이 승리하면서 시모노세키 조약을 통해 요동반도를 갖기로 했는데, 만주로 진출해서 부동항을 갖고 싶었던 러시아가 프랑스와 독일을 부추겨서 요동반도를 반환하라며 으름장을 놓은 사건, 이게 바로 삼국 간섭이라는 건데, 아직까지 유럽 형님들과 맞다이를 까기엔 부족한 전력이었던 일본은 어쩔 수 없이 요동반도를 다시 뱉어내거든요. 여기까지였으면 일본이 덜 열받을 상황이었겠지만 러시아가 곧바로 요동 지역을 조차할 수 있는 권리는 물론이고 만주 지역에 군대를 주둔하고 철도를 부설할 수 있는 권리까지 얻어내면서 조선에까지 직접적인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위치가 된 거예요. 이런 러시아 백을 믿은 고종이 아관파천까지 해버리면서 일본은 조선에서의 정치적 영향력을 완전히 상실해버리는데요. 여기에 빡이 돌았던 일본이 요동반도에 정박해 있던 러시아 태평양 함대를 기습적으로 공격하면서 러일 전쟁이 발생했던 거예요. 이 전쟁의 결과는 다들 아시다시피 일본의 승리로 끝이 났는데요. 부동항을 탐내다가 누가 봐도 한 수 아래로 평가받던 일본에게 명치를 세게 한 대 맞았던 사건이었죠. 러시아에게 남아있던 마지막 부동항, 크림반도의 상황도 여의치는 않았어요. 18세기 예카테리나 2세 시절 크림반도를 정복해서 부동항을 손에 넣었지만 러시아의 남진을 곱지 않은 시선으로 보던 오스만 제국과 여타 유럽 나라들이 동맹을 맺고 크림반도에서 러시아와 대차게 한판 붙게 되는데, 이게 바로 나이팅게일 전설을 탄생시켰던 크림전쟁. 이 전쟁에서 러시아가 패배하면서 자신들의 함선을 자침시키면서 후퇴했을 정도로 흑해 지역의 제해권을 완전히 상실하게 되는데요. 그래도 천만다행이었던 것은 제정 러시아가 볼셰비키 혁명으로 무너지고 공산주의가 동부 유럽으로 퍼지면서 크림반도가 안정적으로 소비에트 연방의 그늘 아래 있을 수 있었고, 흑해에서 러시아의 영향력을 다시 발휘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니키타 후르쇼프가 소련 공산당 서기장이 되면서 크림반도를 둘러싼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꼬이기 시작했어요. 후르쇼프는 비록 러시아 출신이었지만 불우한 가정환경 탓에 어린 시절을 우크라이나에서 보냈고, 우크라이나에서 정치적 기반을 다져서 소비에트 연방 최고 수장까지 오른 인물이었기 때문에 자신의 정치적 고향인 우크라이나에 대한 선물임과 동시에 지역 기반을 확고히 하려는 속셈으로 러시아령이었던 크림반도를 우크라이나에게 이양하는 파격적인 조치를 단행하는데요. 어차피 남도 아닌 사이에 지리적으로 봐도 우크라이나가 관리하는 게 합당해 보였기 때문에 크림반도는 큰 반발 없이 우크라이나 땅이 됩니다. 이뿐 아니라 우크라이나에는 소련의 핵무기 미사일 기지까지 있었는데요. 매장량이 풍부한 우라늄 광산이 있었기 때문에 그 유명한 체르노빌 원전도 우크라이나에 위치해 있었고, 소련 핵전력의 15%에 해당하는 핵폭탄 5,000발, ICBM 170기를 우크라이나가 가지고 있었어요. 문제는 소비에트 연방이 급작스럽게 무너지면서부터인데요. 우크라이나는 졸지에 미국과 러시아에 이어 세계 3위의 핵 보유국이 됨과 동시에 러시아 유일의 부동항마저 갖게 된 나라가 된 거예요. 러시아에게 우선 급했던 건 크림반도보다는 우크라이나가 핵을 포기하게 만드는 것 때문에 러시아는 미국과 함께 집요하게 우크라이나에게 핵을 포기하도록 압박을 가했고, 결국 우크라이나는 핵을 포기하는 대신 경제 원조와 안전을 보장받는다는 조건으로 부다페스트에서 안전보장 각서를 체결하게 됩니다. 그리고 러시아는 매년 1,000억 원을 지불하는 대가로 크림반도 세바스토폴 항구를 2017년까지 조차할 수 있는 권리를 획득함으로써 흑해 함대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었죠. 그런데 2004년 오렌지 혁명으로 친서방 대통령인 빅토르 유셴코가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되면서 러시아와의 사이가 틀어지기 시작해요. 서구식 개혁개방 정책을 통해 EU와 나토 가입에 박차를 가하면서 러시아의 심기를 건드린 거였죠. 과거 소비에트 연방이었던 지역들이 하나둘씩 서구권에 편입되면서 러시아와 직접적으로 국경을 맞대고
하고 있는 나라 중 벨라루스와 우크라이나 단 두 나라만이 완충 역할을 하고 있었는데 우크라이나마저 친서방, 특히 나토에 가입할 경우 러시아 안보에 치명적인 위협이 될 거라는 건 자명한 사실이었죠. 때문에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에 공급하는 천연가스 가격을 올리거나 아예 잠궈버리면서 경고 메시지를 날렸는데요. 결국 두 나라 간의 신경전은 운명적이게도 크림반도에서 폭발하고 말았어요. 2009년 러시아가 육로를 통해 흑해함대에 순항미사일을 운반했는데 우크라이나와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몰래 운반을 하다가 경찰이 딱 걸린 거죠. 결국 이 사건은 서로 외교관을 맞추방하는 사태로까지 번지고 말았는데요. 당장 8년 뒤인 2017년에 세바스토폴 항구 임대가 종료가 되는 러시아의 입장에선 치명적인 실수를 한 셈이었죠. 그런데 상황은 뜻밖의 전개를 맞이하게 됩니다. 우크라이나의 국론이 친러파와 친서방파로 분열되면서 전국이 혼란해진 와중에 친러 대통령인 빅토르 야누코비치가 당선되었기 때문에 때를 놓치지 않은 러시아는 야누코비치 대통령 임기 시작 3개월 만에 세바스토폴 조차 계약을 2047년까지 연장시키는데 성공하는데요. 하지만 야누코비치 대통령의 지나친 친러 행보는 국민들의 반감을 사고 말았어요. 정적이자 친서방파였던 율리아 티모셴코를 수감하는가 하면 그토록 바라던 EU와의 무역협정을 포기하고 러시아와의 경제협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히자 유로마이단이라고 이름 붙여진 반러시아 시민봉기가 발생한 거예요. 여기에 경찰이 시민들을 향해 발포를 하면서 사망자가 속출했고 사태는 걷잡을 수 없는 지경으로 치닫고 마는데요. 이 와중에 러시아계 주민이 많이 살고 있던 크림반도와 동부 돈바스 지역에는 유로마이단에 대항하는 친러 시위가 발생해서 관공서에 러시아기가 꽂히는 사건까지 벌어지는데 한마디로 나라가 완전히 쪼개진 거죠. 결국 야누코비치 대통령은 러시아로 도주하기에 이르고 탄핵까지 당해버리는데요. 이 사태를 예의주시하고 있던 러시아가 재빠르게 행동에 나섭니다. 크림반도에 병력을 투입해 주요 시설을 탈취한 뒤 사실상 크림반도를 점령해버린 거예요. 물론 형식상으로는 우크라이나 정부에 반대하는 반군 민병대라는 모양을 취했지만 그 배후에 러시아가 있다는 걸 모르는 사람은 없었죠. 전체 주민 중 러시아계가 60%나 차지하고 있는 크림 지방의회와 세바스토폴 의회는 기다렸다는 듯이 주민투표를 붙여 우크라이나로부터의 독립을 통과시키고 크림 공화국을 세우는데요. 러시아 연방으로 합병한다는 주민투표까지 통과되면서 러시아가 침공한 지 불과 한 달도 안 되는 시간에 크림반도는 우크라이나 땅에서 러시아 연방 소속으로 국적이 바뀌어 버렸어요. 사태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는데요. 역시나 러시아계 주민들이 많이 살고 있는 접경 지역 돈바스에서도 러시아의 지원을 받은 분리주의자들이 반군을 조직했고 크림반도와 마찬가지로 주민투표를 통해 도네츠크 인민공화국과 루안스크 인민공화국이라는 새로운 나라가 탄생하게 되는데요. 속줄 없이 빼앗겼던 크림반도와는 다르게 우크라이나는 이 지역에 대대적인 병력을 투입해서 러시아와 일전을 벌였고 10,000명 이상이 사망하고 150만 명의 피난민이 발생하는 비극이 벌어지고 말았어요. 그런데 현재 러시아가 국경 지역에 2차 대전 이후 최고의 병력을 집결시키고 있다는 소식이 들리면서 전 세계를 긴장시키고 있어요. 크림반도와 친러 국가인 벨라루스를 통해 양방향으로 밀고 들어갈 것이라는 구체적인 시나리오도 나돌고 있는 상태. 핵을 포기하는 대신 안전을 보장받는다는 종이 쪼가리를 소중히 간직했지만 서방 세계 그 누구도 우크라이나를 도와주지 않았고 오히려 안보 조약에 사인을 한 당사자였던 러시아가 침공을 해버린 국제사회의 냉혹한 힘의 질서. 현재 우크라이나는 나토의 가입을 강력히 희망하고 있지만 나토 측은 회원국 간의 이견이 있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어요. 우크라이나가 나토 회원국이 될 경우 러시아와 분쟁이 생기면 반드시 나토가 개입을 해야 되기 때문이죠. 회원국 각자의 계산기를 두드리면서 우크라이나를 도와줄지 말아야 할지 손익계산서를 뽑아보는 중이라고 해석해도 되겠죠. 크림반도를 차지해서 안정적으로 부동항을 확보한 푸틴이 전쟁 준비를 다시 하고 있는 것도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을 막으려는 속셈이라는 이야기도 흘러나오고 있어요. 과연 우크라이나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